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사업 확장과 함께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경영 스케일의 어떤 방법과 해외 진출 전략까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알아보는 진격의 K 스타트업 세계로 600 컨설팅의 진행자 유준영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항상 고정으로 나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본투 글로벌 센터의 김종각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냈습니다. 주로. 코로나가 좀 풀려서 네. 요즘은 이제 해외 나라에서 좀 많아졌고요. 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 스타트업 해외 진출 교두보 만들려고 네. 동문서주하고 있습니다. 본투 글로벌에서 최근에 또 이제 국내에서 큰 행사 한번 치르셨지 않습니까? 중남미의 그 혁신 생태계와 한국 혁신 생태계를 좀 이렇게 브릿지하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오프라인으로 한국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모신 손님이 아주 특별합니다. 본투 글로벌에서 육성하고 계신 데이터라이즈라는 회사인데 김성우 대표님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대표님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명이 아주 좋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아까 방송하기 전에 모든 걸 담았다라고 하는데 데이터라이즈는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저희 데이터라이즈는 이커머스를 위한 올인원 크로스 솔루션을 만드는 스타트업이고요. 데이터라이즈라는 단어 자체는 저희가 디지털라이즈에서 착안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화하다처럼 데이터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데이터라이즈라고 지었고요. 저희 솔루션은 이커머스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뿐만 아니라 그걸 활용한 뭐 사이트 진단, 그리고 지표 알림, 그리고 캠페인 자동화, 그리고 다양한 추천들, 거기에 뭐 다양한 인테그레이션 API까지 커머스를 위한 모든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의 대상이 누굽니까? 정확히는 현재는 주로 이제 SMB 사업자들이고요. SMB 사업자요? 예, 이커머스의 SMB 사업자입니다. SMB 사업자가 무슨 뜻입니까? 스몰 미디엄 비즈니스라고 해서 약간 중소형 이커머스를 지금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기능을 더 강화하고 해서 중대형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센터장님, 그 데이터라이즈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 기업을 육성하고자 결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보기 드문 회사죠. 한국에서 찾기에 기업들이 자기 자체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는데 요새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클라우드 SaaS 기반 그리고 호환 이런 거하고 맞춰서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글로벌 확장력이 높을 거라고 봤고 또 하나는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머천다이즈드 이커머스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커머스를 하시는 중소기업이겠지만 앞으로 이제 기존 머천다이즈가 다 이커머스로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들한테 사실은 아마존 같은 솔루션을 준다고 저희는 봐요. 큰 이커머스 기업들은 자체 솔루션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그들의 노하우죠. 어떻게 제품을 추천해주고 팔로우업해주고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서 저희가 아마존을 즐겨 쓰는 거잖아요. 쉽게 접근하고. 근데 사실은 그거를 공공이 제공해주는 플랫폼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몰 이커머스 머천다이즈들은 자기네가 그걸 개발하던가 아니면 그냥 아마존의 입점해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거를 도와준다. 더군다나 SaaS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궁극적으로 데이터라이즈가 아니고 그 데이터만 갖고 있어도 저 회사는 상당히 큰 포텐셜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모셨고요. 그 기대가 그렇게 저희가 잘못된 기대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 솔루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어감은 어떤 곡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고객에 맞는 상품을 구성을 한다거나 판촉을 한다거나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특히나 이 자사몰에 좀 키워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고객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내 쇼핑몰 하나 하고 있어요. 옷 관련된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만 따지면 제일 큰 이제 쇼핑 플랫폼이 카페24죠. 그 다음이 메이크샵, 고도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자사몰을 만든 기업들이 기본적인 이제 판매나 이런 것들은 그
플랫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객 관리, CRM이라고 하는 그런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서비스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서비스 진단은 구글 애널리틱스로 많이 하고요. 뭐 앰플리튜드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액션 같은 것들은 뭐 구글 광고를 연결해서 쓴다거나 브레이즈 같은 것들이나 뭐 클라비오 이런 다양한 액션에 관한 솔루션들을 또 이어서 쓰는데요. 그런 각각의 영역마다 써야 되는 솔루션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의 솔루션도 잘 쓰기가 어려운데 그런 많은 솔루션을 잘 쓰기는 더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어서 이 솔루션의 데이터가 이 솔루션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올인원을 지향하는 필수 기능들을 다 하나로 만들자, 하나로 연결하자라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들 같은 느낌인데요. 네. 협업의 부분도 없진 않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먼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고 이 솔루션을 마케터가 보더라도 같은 지표를 보고 뭐 MD가 보더라도 대표님이 보더라도 다 하나의 콘솔,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같은 지표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게 1차적인 시작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표를 보면서 같은 대시보드를 보면서 협업도 가능할 거고 또는 각각의 담당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페이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MD분들 같은 경우는 상품의 프로파일 페이지를 더 좋아하실 거고요. 또는 마케터 분들이면 이걸 이용한 캠페인을 더 이제 활용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솔루션이 뭐 한 1, 2인이 창업한 그런 쇼핑몰도 가능할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네네. 착각이었던 것 같은데 예. 뭐 규모가 한 4, 60명? 2, 30명? 네. 그 정도는 돼야 이거를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쇼핑몰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시기가 물론 뭐 처음부터 필요하면 좋지만 그래도 초반 어느 정도 세팅이 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기 시작하고 이제 사이트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1명, 2명이 하느냐 40명이 하느냐 이런 차이보다는 그 커머스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긴 하고요. 예를 들면 뭐 고객 관리다, CRM이다 하면 사실 가능한 빨리 할수록 좋긴 하죠. 근데 저희가 뭐 기본적인 또 비용도 있긴 하니까 그 비용을 낼 만한 사이즈가 되시는가에 따라서 조금 필요한 시기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스테이지에 그 쇼핑몰이 드립하면 가장 큰 효율을 좀 만끽할 수 있으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월 매출의 1억 이상 정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상한은 거의 없긴 한데요. 뭐 큰 회사들도 당연히 쓸 수 있는데 자체적인 데이터 팀이 있거나 뭐 마케팅 팀이 이런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아직은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 영역은 뭐 특별한 게 없을까요? 다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합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이걸 모든 영역에 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이커머스로 집중한 이유가 어찌 보면 섹터별로 그에 맞는 진단과 캠페인이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에 필요한 진단이 다르고요. 그거에 필요한 캠페인도 다르고 이커머스도 다르고 또 교육에 또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커머스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이즈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품명이 뭡니까 그러면? 저희는 다이버스라는 솔루션이 크게 하나가 있고요. 물론 이게 저희가 해외 진출하면서 이걸 데이터 라이즈라는 이름을 바꾸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앰플리튜드도 회사 이름도 앰플리튜드, 기업 이름도 앰플리튜드인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이 하나의 이 데이터 라이즈 솔루션 안에 그런 수많은 필수 기능들을 다 넣고 이것만 쓰면 다 가능하다. 약간 그 AWS처럼 AWS가 아마존 웹 서비스인 것처럼 저희는 데이터 라이즈 커머스 서비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구글 어널리시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되게 전문 용어가 갑자기 막 등장을 해서 그것들은 뭡니까 도대체? 이제 구글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어찌 보면 모든 웹사이트에 로고 스크립트를 설치하고 면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기본적인 진단, 뭐 오늘 몇 명이 방문했고 몇 명이 구매했고 이런 것들을 쉽게 대시보드로 볼 수 있는. 그게 공짜 서비스입니까? 네, 공짜입니다. 구글 어널리틱스를 줄여서 이제 GA라 많이 부르는데요. GA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모든 설정을 다 직접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뭐 페이지 뷰, 어떤 페이지를 봤다 정보는 이제 GA가 자동으로 수집을 하는데 그 외에 다양한 이벤트들이나 뭐 구매나 이런 것들은 다 사용자들이 직접 설정을 해야 되고요. 재밌게도 제가 이제 수많은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면서 GA 데이터도 많이 봤는데요. 제대로 남는 데이터가 사실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이제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얼마나 잘 남기는지가 달라지고 뭐 대표적으로 전환 데이터, 구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네이버 페이에서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GA에 연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네이버 페이 구매 비율이 뭐 30에서 50%까지도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매액 자체, 매출액 자체가 그렇게 큰 오차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의 또 API를 연동해야 되고 그런 모든 일들을 보통의 이제 중소형 커머스들이 잘 못하시는 거죠. 네. 그거 하려면 다시 또 사람 뽑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할 줄 아는 네. IT 엔지니어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중소라는 말을 붙였듯이 지금 거기는 매출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여력이 없죠. 그리고 아까 막 구글 아나리틱이 프리 서비스이기도 하고 잘 좋은 정보가 나오긴 하는데 그걸로 내가 해석을 해내야 되는 수고로움이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냥 딱 보여진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네 라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그 훈련 받는 시간 이제 그러려면 차라리 아마존 세우죠.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사이트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어찌 보면 사람이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이트가 예를 들면 장바구니 전환율이 낮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면 그거에 맞는 캠페인을 만들고 또 자동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잠깐만, 장바구니 전환율이 뭡니까? 예를 들면 상품을 뭐 10명이 보고 3명이 장바구니 담으면 이제 30%의 장바구니 전환율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요. 그게 매출의 어떤 성장세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이 중요한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각 단계별 편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우리 사이트 와서 구경만 하고 장바구니 다른 사이트 가서 사면 우리의 그 전시해놓은 콘텐츠가 구매 결정력을 짓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인 이커머스의 이제 퍼널이 처음 사이트에 방문해서 그 다음 이제 상품을 보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담고 그 다음 구매 시도를 하고 구매 완료를 하는 이런 일반적인 퍼널이 있고요. 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각각의 전환율을 더 높일지를 다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세팅하기는 사실상 이제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설치만 마치면 각 퍼널별 전환율이 다 자동으로 계산되고 그거에 맞는 캠페인이 다 추천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시장까지 진출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좀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저희 아마존이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 그들 나름대로 경쟁을 하다 보면 데이터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해외 업체들도 꽤 있겠다. 그들 나름대로의 고도화된 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그 미국 시장의 이커머스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커머스 시장이 열려져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유통이 강한 나라고 유통 체계가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식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메인 마켓이 있고 세컨더리 마켓이 있고 또 서드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이제 아울렛몰까지 가는 리퍼비시 마켓까지도 다 체계적으로 돼 있고 그 물건 하나를 만들어서 아주 알차게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플레이어들이 다 세팅이 돼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를 한다 그러면 제가 직접 물건을 소싱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많은 이커머스 사이트들이 그냥 웹페이지만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디스트리뷰터라 그래서 그런 것만 이렇게 다 DB화해서 물건들을 쟁여놓고 각 이커머스에 이 카탈로그만 공급하는 그런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커머스를 하게 되면 거기 가입을 해서 클릭만 하시면 돼요. 난 이거 팔래. 제품만 갖다 놓으면 이쪽에서 소위 말하는 SNH, shipping and handling부터 시작해서 다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가 숫자로 어떻게 카운트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가보면 다 물건이 똑같죠. 사진도 똑같아요. 물론 메이저 마켓이 아마존이 주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사이사이의 틈새들이 굉장히 이커머스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이고 사실 지금 우리 이야기의 맥락과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갔던 곳이 쿠팡 반품몰이라고 오프라인 가게인데요. 들어갔더니 쿠팡에서 반품된 물건들만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왜 TV 홈쇼핑 관련한 반품몰은 없고 쿠팡 반품몰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TV 홈쇼핑 반품몰은 아이템이 한정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쿠팡에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다 반품돼 들어와서 네네. 그걸 파는 형태였는데 해외에도 이런 반품몰이 있을까? 이런 그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죠. 아, 그래요? 예. 반품, 그게 리퍼비시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네. 깨끗이 닦고 네네. 패키징 좀 이렇게 해서 그 법으로 한번 박스를 연 거는 세일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리지널 세일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마켓이 열려 있었고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회사 비품들 이 또 리퍼비시 마켓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회사 비품이요? 예, 슬프다.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또 싸게 구매해서 또 스타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문제는 이제 이런 데이터라이즈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디스트리뷰터가 거기까지는 안 해줍니다. 이거 데이터 연결해주고 쇼핑 앤 핸들링, 웨어하우싱, 네. 창고 이 정도는 해주지만 그 중간에 이루어지는 포텐셜 미래 잠재 고객을 찾아내고 구매를 망설이고 있을 때 구매를 결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너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 데이터의 힘이거든요. 이 친구는 늘 머뭇거리더라. 그럴 때는 그러면 갑자기 뭐 한 20% DC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 전 비지팅했던 여기 오기 전에 이게 관람했던 것들을 보고 갑자기 5% 낮춰준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리 사장님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디스트리뷰터가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웹사이트 놓고 쭉 해서 구매되면 자기가 수입 없는 사람하고 이제 이런 솔루션을 써서 이제 그걸 활용하는 이커머스하고는 달라지겠죠. 네, 그렇겠네요. 저는 이게 그 물어봤던 이유가 당장에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날 거고 나름대로 체계화를 갖췄을 건데 저는 이제 레드 오션으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센터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좀 블루오션인 거고 틈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자사몰들이 쇼피파이라든지 빅커머스, 우커머스 이런 플랫폼에서 이제 많이 이제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쪽에 API나 이런 데이터 연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입점한 수많은 쇼핑몰에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존 고객이에요. 아니면 쿠팡 고객이에요. 그럼 저의 비헤이비어는 저의 이 소비 패턴은 쿠팡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민이 필요 없어요. 딱딱딱 되면 해줘요. 근데 그게 쿠팡이 취급하지 않은 물건을 그래서 이제 비사가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내가 거기 가입하고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하면 제 비헤이비어 데이터 여기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커스터머 입장에서 다시 빌드업을 해줘야 돼요. 신규 고객처럼 이제 대해지는 거죠. 이거는 극비사항이거든요. 쿠팡이 절대 공유할 수가 없죠. 이 귀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몇 개의 사이트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져서 오히려 레드오션 느낄 정도로 많아지고 나니까 소비자도 피곤해지고 그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판매자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데이터라이저 같은 회사들이 그 중간의 갭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센터장님 항상 그 저번 프로그램에서 나오셨을 때도 이제 재언을 해주셨던 것이 빅 플레이어들의 견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항상 해주셨는데 뭐 본인의 솔루션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아마존이 매출에 만약에 타격을 좀 입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터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인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너무 나간 얘기긴 하지만 북미 진출의 어떤 엑시스 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첫 번째 창업했던 회사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카카오에 의해서 인수되었었긴 합니다. 네, 그때도 인수를 목표로 어떤 방향을 목표로 했던 건 아니었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제안들이 왔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제안이 인수 제안이었어서 이제 수락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잠깐만요. 어떤 회사였는지 시청자분들은 모르니까 간단하게 어떤 회사였는지 이렇게 팔렸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죠. 저희 이제 넘버웍스라는 회사였고요. 그때도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이제 어찌 보면 분석과 다양한 액션들을 하게 해드리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1년 정도 했었고요. 1년 만에 카카오에 매각을 하셨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데이터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알파고 막 나온 시절이었고요. 음. 네, 그런 회사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데이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머니투데이 아닌가요? 전혀 그걸 어떻게 팔아먹어야 될지. 저 나중에 저 600 컨설팅의 마지막은 저희가 되지 않을까. 좀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년 만에 매각을 했다는 거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네. 어떤 매각의 평균을 낸다고 치면 상당히 빠른 거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금액까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아, 네. 뉴스 찾아보시면 나오십니다. 네. 근데 똑같이 또 재창업을 하시면서 데이터 쪽을 네, 하셨군요. 맞습니다. 네. 저번 모델과 이번 모델이 차이가 좀 있습니까? 사실 그때가 이제 2015년도였는데요. 그때는 국내 사스 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컨설팅으로 흘러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만의 솔루션을 갖추기 어려웠고, 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이라는 걸 생각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지라는 고민을 했을 때, 사실 이제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창업은 아예 처음부터 사스용으로 완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글로벌로 가야 된다라고 오히려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이제 북미 시장 네. 진출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네. 어떤 준비를 하셨고, 네.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도와주셨는지를 이제 네. 순번대로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크게는 이제 북미 진출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인을 만들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본투 글로벌에서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다양한 곳에 연결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9월에 이제 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사실 본토의 네. 그 어떤 특기라고 하면 조인트 네. 벤처거든요. 아, 네. 조인트 벤처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아직 못 들었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법인 설립부터 상표권 등록됐습니다. 그런 진출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작업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마무리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될지를 저희가 이제 고민하면서 쇼피파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올라가 있는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들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기능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랑 그건 거의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많은 이커머스용 솔루션들이 다 담당자들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완전히 다르게 계획을 해서 사실 뭐 피처폰이 있던 시절에 아이폰을 새롭게 만든 것처럼 네. 이렇게 완전히 리뉴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느낌이에요, 네, 사실. 네, 맞는 맞습니다. 느낌. 자동차로 비유하면 수동 운전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데이터 라이즈를 위해서 어떤 조언을 주셨는지. 사실 걱정도 많습니다. 뭐 그래도 2015년하고 비교해 주셔서 지금 낮았다고 하시지만 네. SaaS는 한국은 무덤인 상황이에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SaaS를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컨셉도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클라우드 씁니다, SaaS. 네, 그리고 이제 말장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또 뒤에 AAS만 붙여서 뭐 이것저것 또 많이 네.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 as a service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게 사실 본질인데 네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SaaS를 하신다고 하면서 한쪽엔 다 플랫폼을 하신다고 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면 아마존이 되시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세일즈포스가 되시려고 하는 네. 건가? 네. 플랫폼과 SaaS를 같이 묶어놔 버리면 사실은 다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내 걸로 다 해라. 네. 근데 그건 SaaS의 as a 서비스로서의 기본 철학은 아니죠. 그러니까 데이터 라이즈는 SaaS로 하기 딱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 분석,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 네. 의미, 액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유도해주는 하나의 서비스만 포커싱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프로바이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SaaS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모든 고객을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도 해주고, 이런 갑자기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가버리면, 네. 이건 SaaS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불모지에서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자, 보기 드문 전형적인 SaaS 모델을 갖고 계시다. 걱정도 있죠. 과연 국내에서 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셨잖아요. 글로벌 SaaS 플레이어들하고 같이 견질 수 있는 엔지니어링 파워가 있을까? 네. 국내 아마 이제 글로벌 고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한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일 힘든 게 묻지마 변심이에요. 소비자 리턴이 그냥 무제한으로 해줘야 되는데 또 이커머스로 파시는 분들은 네. 다
이렇게 딜리버리가 쉬핑으로 가요. 동네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오는 이제 코스트 부담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이쪽 데이터라이즈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지 그것도 걱정이고, 그럼 이제 또 솔루션들이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그런 포텐셜 악성 커스터머들이 있어요. 그냥 일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커머스를 쉽게 사요. 내 눈으로 본 다음에 다시 리턴해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신중하게 골라서 사고 사면 쓰잖아요. 이런 악성 커스터머들을 어떻게 버리는 게 아니고 관리할 거냐. 이제 뭐 이런 것까지 가주면 아마 고객 되시는 분들이 비용이 나가는 거거든요. 어디셔널 코스트가 나가요. 사실 레베뉴는 그러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을 쓰면서 얼만큼 코스트 대비 레베뉴가 더 나올 거냐, 아니면 내가 잃었던 고객들을 더 리테인 할 거냐, 뭐 장바구니 더 담을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코스트 대비 두세 배는 더 프로핏이 나와야 이걸 윌링 투 페이를 할 거라고요. 이런 것들 모델이 과연 이제 미국 시장에서 먹힐지 그것도 걱정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컴패러빌리티 이슈입니다. 아까 액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플레이어가 몇 명 없으니까 다 뻔히 다 안테나로 나오겠지만 그 나라에서 이 많은 플레이어들하고 내 거와 어떻게 호환을 시킬 거냐. 그 호환이 안 돼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본인이 플랫폼을 하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도 알아요. 알지만 이걸 다 언제 맞춰? 그러니까 내 거 쓰시면 이거 다 버리시고 내 걸 쓰면 원스톱 솔루션이 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예요. 원스톱 솔루션. 원스톱 솔루션.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하수가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기존의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내 거를 쓰면서 이게 같이 살아나줘야 되는데 그럼 원스톱 솔루션이 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 걸로 들어오라. 그러면 고객을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카운트 리테인에 실패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에이 여기는 안 되나 봐. 이제 이런 좌절도 겪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호환성 문제 결국은 개발하고 또 연결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발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조금 이제 어드바이스 드리고 만약에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그게 말씀하셨던 조인트 벤처를 그런 캐퍼빌리티는 있는데 이런 쪽 아이템이 없는 애들이 우리랑 같이 일을 하면 우리가 1년 걸리고 해야 되는 3, 4개월이면 끝내잖아요. 이제 뭐 요런 차원의 이제 앞으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형적인 어떤 사스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엔지니어력이 중요하다. 또 말씀하셨던 악성 커스터머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해왔던 문제였지만 제 느낌상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라이즈의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보면 이 사람이 악성 커스터머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진짜 그 물건에 진심인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결정했다라는 거는 돌리진 않을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악성 커스터머를 솎아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서의 기능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악성 유저들 보통 이제 체리피커라고 하죠. 그들도 결국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일반 고객과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행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남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후 액션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구매 확률이 몇 % 이상 되는 유저에게 뭐 쿠폰을 제공한다. 이런 일반적인 룰이 있으면 그런 유저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쿠폰을 받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체리피커라든지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그런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필터링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이제 적어지겠죠. 근데 그런 복잡한 일들을 당연하게도 이제 커머스를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하기 어려우실 거고 저희 같은 데이터 전문가들이 어찌 보면 쉽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를 빠뜨린 것 같은데요.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을 가져가서 어떤 좀 성공을 본 재미를 본 업체의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 데이터 솔루션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긴 한데요. 정확히 이 솔루션으로 얼마의 성과를 거뒀냐가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검증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사이트 내에서 뜨는 배너의 형태로 매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그건 이제 A/B 테스트를 보통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한 10% 정도 매출액이 상승한다는 걸 증명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네. 사장님이 생각했던 네. 기대만큼의 수치인가요? 사실 그건 이제 온 사이트 배너만으로 이제 그런 수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대단하네요. 다른 기능을 더 붙여 나가면 더 자연스럽게 더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배너 광고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오프 사이트로 나가는 메시지들, 뭐 친구톡이라든지, 뭐 카카오 쪽을 많이 나가죠. 알림톡, 네. 그리고 LMS, 뭐 이메일 같은 그런 외부 채널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방식 대비, 뭐 로아스라고 하는 비용 대비 매출이 한 3배 정도 오르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또 이걸만 말해서는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우리 솔루션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저희 두 번째 고객사가 서울스토어입니다. 예, 그래서 네. 같이 이렇게 협업을 잘해서 성장해서 네. 최근에 이제 애식도 하셨고요. 네,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고요. 네. 센터장님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시장은 상당히 더 어려울 거고, 특히 또 국내의 솔루션의 기능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히 동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또 다른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것처럼 이제 해외 시장에 접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제 고난과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네, 노력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하나 걱정은 우리나라 이커머스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그래서 다 카운터블 한데 네.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 북미 시장만 해도 네. 아마 몇만 개의 맞습니다.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네. 브랜드. 이 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엔드유저 커스터머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에 대한 이슈예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사실 미국에 없어요. 근데 메이저 웹호스팅 업체들이 다 캐나다 업체들입니다. 거기가 데이터 센터 비용도 싸고 네. 여러 가지로 싸니까, 그리고 서비스는 미국을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더 세컨더리, 우리한테 진짜 커스터머가 되는 친구들을 타겟으로 가야 될지, 미국 시장은 네네. 한국처럼 바로 엔드 유저들을 만나서 가야 될지가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이렇다면 얘네 호스팅, 이커머스 호스팅의 솔루션으로 넣어서 얘들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레베뉴를 같이 쉐어링하는, 네. 이렇게 하면 빨리 진입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확보해서 다른 차원의 또 서비스를 네.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네. 근데 한국은 그게 카페24 말고는 제가 못 찾았어요. 네. 네이버가 직접 하던가 네. 카페24 하던가. 네. 근데 아마 미국만 해도 그런 업체들만 해도 한 200개가 넘어요. 네. 그런 이커머스 호스팅 해주는 애들. 그러면 이제 저쪽 중부 지역 같은 데는 네. 이런 서부 지역이나 동부 지역처럼 이렇게 막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거기만 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 메디컬 장비에만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 이제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분명히 저는 뭐 한국에서 지금 지난번 엑싯보다는 한 100배 이상 큰 엑싯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단지 이제 체력 보충 잘 하시고 네. 힘든 마켓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0개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금액을 밝히지 않아서 네. 크게 부담 가시지 않는 네. 정도가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데이터 라이즈가 따지고 보면 우리 그 스타트업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펭귄이라는 네. 단어, 네. 그 역할일 것 같은데, 네. 선배 기업으로서 그 시장을 좀 확고히 해서 네. 뭔가 이 한국 업체는 다르더라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네. 후배들도 많이 좀 진입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길을 터주는 역할. 네. 물론 그거는 엑시트한 이후의 역할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하튼 크게 엑시트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별 따러 가자 기업과 또 한 번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 편에서 만나기로 하고, 오늘 나와주신 데이터라이즈의 김성무 대표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